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범인을 찾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절도가 아닌 정교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20세기 초 파리에서 벌어진 가장 대담한 미술품 절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1년 8월 21일 월요일 루브르 박물관은 정기 휴관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적한 박물관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살롱 카레 전시실 벽면에 걸려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사건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날인 일요일 저녁 무렵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박물관 폐관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루브르 박물관 직원으로 위장한 한 남성이 은밀하게 건물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박물관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월요일 휴관일의 경비 체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거의 텅 빈 박물관에서 이 남성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살롱 카레로 향해 모나리자가 걸린 벽면에 도달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을 벽에서 분리하고 보호 프레임에서 캔버스만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숙련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절도범은 탈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출구 문이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박물관에서 작업 중이던 배관광 한 명이 나타났고 이 배관공은 절도범을 동료 직원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나리자는 절도범의 품에 안긴 채 파리 시내로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담한 절도 행위가 무려 28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소장품 촬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벽면의 빈 공간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사진작가들이 모나리자 촬영을 위해 찾아왔을 때서야 비로소 그림의 실종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나리자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국경 봉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혼란스러운 증언들과 엇갈리는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그림의 나무 액자와 지문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보 제공자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들의 내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벨기에행 화물열차에서 그림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미국행 선박에 실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묘사하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용의자는 다름 아닌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카소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이베리아 조각상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 측의 확인 결과 피카소가 가지고 있던 조각상들이 루브르 소장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즉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모나리자 절도와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미국의 거대 자본가 J.P. 모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미술품 밀반출이 성행하고 있었고 특히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모건이 배후에서 절도를 사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뉴욕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모나리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29세의 이탈리아인 빈센조 페루자였고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벽부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페루자는 박물관의 운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휴관일의 경비 체계, 사진 촬영 일정, 심지어 모나리자의 보호 프레임 구조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절도 후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이중 바닥 상자에 그림을 숨겨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페루자가 이토록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미 범죄 기록이 있어서 지문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오른손 지문만 저장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왼손 지문이었기 때문에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페루자의 아파트를 2차례나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앞에 숨겨진 모나리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페루자의 은신 기술이 그만큼 교묘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페루자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상황이 장기화되자 그는 새로운 행동에 나섰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인 피렌체의 한 미술상에게 익명의 편지를 발송한 것입니다. 편지에서 그는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 레오나르도라는 가명으로 서명한 페루자는 곧바로 피렌체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미술상과 그의 동료는 호텔에서 페루자를 만나 그림의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페루자가 트렁크를 열자 정말로 모나리자가 나타났습니다. 진품임을 확인한 미술상들은 페루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그림을 자신들의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후 경찰이 페루자의 호텔 방에 나타나 그를 체포했습니다. 미술상들이 즉시 당국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페루자는 결국 7개월간 복역했고 출소 후 10년 뒤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1932년 이 사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널리스트 칼 데커가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모나리자 절도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대규모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배후 인물은 에두아르도 데 발피에르노라는 미술품 위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재능 있는 화가에게 의뢰하여 모나리자의 완벽한 복제품 6점을 제작했습니다. 이 위작들은 미리 미국으로 운반되어 은밀히 보관되었습니다. 발피에르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부유한 수집가 6명에게 각각 진품 모나리자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이 진품을 구매했다고 믿게 하려면 루브르의 진짜 모나리자가 실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구매한 그림이 도난당한 진품이라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이를 위해 발피에르노는 페루자를 고용하여 실제 절도를 실행하게 했습니다. 모나리자 실종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미국의 6명의 수집가들은 각각 자신만이 진짜 도난품을 소유했다고 믿으며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이 정교한 사기극에서 페루자는 실행자 역할만 담당했을 뿐 진정한 이익은 발피에르노와 그의 공범들이 차지했습니다. 6명의 미국 수집가들은 각자 자신만이 진품을 소유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발피에르노의 계획에서 가장 천재적인 부분은 진품 모나리자를 실제로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진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위작 6점을 각각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진품은 언젠가 발견되어 박물관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술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모나리자는 절도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루브르의 수많은 명작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실종과 발견의 드라마를 겪은 후 진정한 세계 최고의 명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박물관 보안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은 상당히 허술한 편이었습니다. 귀중한 작품들이 단순히 벽에 걸려 있을 뿐 별다른 보호 장치나 감시 체계가 없었거든요. 모나리자 사건 이후 전 세계 박물관들이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술품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품의 출처와 소유권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국제적인 미술품 거래 감시 체계도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발피에르노 같은 위조범들이 활개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페루자의 개인적 동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나리자를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를 본국으로 되돌리려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 왕실에 직접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탄 유리로 보호되고 있으며 24시간 감시 체계 하에 놓여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루브르를 찾고 있습니다. 1911년에 모나리자 절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20세기 초 국제적 미술품 거래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의 힘과 명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스타가 탄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신문과 잡지의 연일 보도로 모나리자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종과 발견이라는 극적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그 신비로운 매력은 더욱 증폭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와 세계적 명성 뒤에는 이처럼 극적이고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한편의 소설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이 실화는 예술과 범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얽혀 만들어낸 20세기의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